대학에서 4학기째 한 번도 대면 수업을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4학기 내내 이렇게 줌 가지고 비대면 수업을 하고 있어요. 정말 기가 막힌 일이죠. 지금 대학교 2학년 아이들은 교수를 한 번도 못 만났어요. 2년 동안. 자기 친구들끼리도 못 만났어요. 그런데 학비는 꼬박꼬박 내고 있어요. 학비는. 그래가지고 너희들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 일이냐. 학비를 못 내겠다고 거부투쟁을 해라. 무슨 반환투쟁을 하냐. 학생들이 지금 대학 등록금 반환하라고 있는데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무슨 반환이에요? 폐지를 해야죠. 지금 한국에서 대학 등록금을 내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에요. 이 정도 잘 사는 나라에서 대학 등록금 받는 나라 어디 있습니까? 이젠 폐지하라고 주장을 해야 되는데 아이들은 자꾸 반환하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인식이 잘못되어 있으면 거기에 대응하는 방식도 잘못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대학 교육을 기본적으로 시장에서 구매하는 상품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상품. 그러니까 지금 상품에 하자가 생겼다 이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그러니까 반환하라는 거예요. 논리가. 지금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대학 교육 자체를 잘못 인식하고 있는 거죠. 유럽에서는 지금 대학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인식하나요? 내 돈 내고 교육 시장에서 구매하는 상품인가요? 아니면 민주시민이 당연히 누려야 될 권리인가요? 당연히 누려야 될 권리이죠. 이제는 한국에서도 그 정도의 인식을 가질 때가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런 인식이 없습니다. 여전히 학생들은 대학 교육을 시장에서 내 돈 내고 구매하는 상품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요번에 그 상품에 하자가 생겼다는 거죠. 코로나 때문에. 그러니까 반환하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런 인식의 변화부터 시작이 돼야 되는 거죠. 아무튼 그래서 저는 지금 학생들한테 여러분들이 지금 주장해야 될 것은 반환이 아니라 등록금을 없애는 것. 이렇게 잘 사는 나라에서 대학 등록금을 낸다는 것은 국가적 수치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벌써 4학기를 이렇게 줌으로 하다 보니까 줌이 가지고 있는 장점도 있어요. 예, 오늘도 여러분들이랑 이렇게 지금 한 20여 명이 앉아 계신데요. 요 인원이면 너무 좋아요, 사실은. 줌이 가지고 있는 이 매체의 장점을 우리가 가장 잘 살릴 수 있는 그러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대체로 보니까 한 1시간 반 정도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데요. 최대한 요 줌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살려서 여러분과 지금 한국 정치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제가 이 줌을 해보니까 이 줌이라는 매체는 또 나름대로 에티켓이 있어요. 그것은 비디오를 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지금 뭐 이동 중이거나 또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못 켜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놔두더라도 가능하면 비디오를 켜놓고 볼일을 보세요. 그거 괜찮아요. 비디오를 켜놓고 꼭 앉아있을 필요 없어요. 그러나 비디오를 켜놓지 않으면 어쨌든 이게 껌껌하게 이렇게 있으면 조금 거부당하는 느낌이 들어서 제가 그런 느낌을 안 가지려고 그래도 자연스럽게 불쾌해져요. 그게 줌이란 매체가 가지고 있는 단점이기도 해요. 그래서 가능하면 비디오를 켜주시고요. 기술적으로 안 되는 분 빼고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지금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가 줌을 통해서 이렇게 한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요. 우리가 어떤 원탁에 앉아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원탁에 둘러 앉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우리가 토론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국 정치에 관한 그러한 강연도 많이 했어요. 아마 유튜브에 들어가 보면 한국 정치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비판적으로 이야기한 것들을 많이 보실 거예요. 제가 오늘 특별히 더 새로운 이야기를 많이 할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가 소중한 것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평소의 의문이나 또는 여러분의 생각을 같이 한번 토론하는 방식으로 이야기하는 게 가장 생산적이겠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오늘 이 형식에서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장점은 제 이야기를 가차없이 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데 뭐 말 같지 않은 소리가 있어요. 그러면 딱 손을 드세요. 그리고 가차없이 제 얘기를 끊고 여러분의 의견을 말하세요. 또는 의문이 있으면 바로 의문을 말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의 아주 자연스러운 토론장이 되도록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저는 하시라도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대로 제 의견을 말하거나 같이 토론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좋습니다. 예, 이게 지금 한 90분 강연이기 때문에 중간에 쉬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보통 2시간 할 땐 중간에 한번 쉬는데 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제가 이 정의당은 사실은 굉장히 여러 번 강연을 많이 했습니다. 정의당에 가서 지금 한 10번 이상은 한 것 같은데요. 그런 지역에서 한 적도 있고 중앙에서 한 적도 있고 또 저 도당이라는 데 가서 한 적도 있고 그래서 늘 제가 정의당 가서 강연을 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움직이는 그 하나하나가 사실은 한국 사회를 바꾸는 가장 중요한 발걸음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지금 한국 사회처럼 이렇게 희망이 없는 사회가 없습니다. 그런 사회에서 여러분들이 희망을 만들지는 못하지만 희망으로 가는 길을 조금씩 열어가는 그러한 사람들이면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지금 한국 사회에서 여러분들은 어찌 보면 한국의 정당사, 특히 민주주의 정당사에서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또 새롭게 정의당에 들어오신 분들은 그러한 의미를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사실 정의당은 본래의 정당이란 의미에서 보면 한국 사회의 유일한 정당이에요. 유일한 정당. 어찌 보면 한국 사회에 지금 정당이라고 부를 만한 정당은 정의당밖에 없죠. 저 큰 정당들은 정당 아닙니다. 사실은 유럽의 관점에서 보면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당원 정당을 뜻해요. 당원 정당. 당원이 있는 정당. 이게 본래의 의미의 정당입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당원 정당이 아니에요. 미국 정당은 지지자 정당입니다. 서포터 파티라고 해요. 서포터 파티. 지금 한국의 정당들은 대부분 다 서포터 파티예요. 민주당에 당원 없습니다. 민주당의 당원이라는 사람한테 민주당이 뭐 하는 당이냐고 물어보세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누가 소개해서 그냥 들어간 거 사인해 달래니까 사인한 거죠. 민주당이 뭘 추구하는지도 몰라요. 또 민주당 자체에 추구하는 것 자체가 없고 거기 뭘 추구해요? 명사 몇 명이 모여가지고 만들어 놓은 가설 정당에 불과하죠. 내가 정치적 이념이 맞아서 선택을 했고 내가 거기서 활동을 하는 이러한 정당은 아마 지금 정의당과 또 작은 조그만 정당들 그러한 정당이 사실은 진짜 정당이죠. 거기에 입당하는 사람들은 정말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신념을 그 정당을 통해서 풀어보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지금 한국 사회에서 의미 있는 진짜 정당은 사실 정의당 정도가 유일하다. 여러분들이 그런 정당에 들어왔다는 것을 자부심을 가져도 좋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제가 대략 서론을 조금 말씀드렸고요. 이제 여러분들에게 조금 몇 분한테 말씀을 듣고 제 이야기를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일방적으로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자, 여러분들
지금 한국 정치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한국 정치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해요? 아니면 한국 사회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한국 사회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양극화? 예, 양극화. 아주 좋은 말씀이에요. 지금 양극화가 너무 심하죠. 예, 우리 동대문의 김선 선생님 양극화 말씀하셨는데요. 맞습니다. 지금 양극화가 이렇게 심한 사회가 없고요. 또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정치적으로는 예, 거대 양당의 독주가 좀 너무 심하다라는 예, 생각이 들고요. 예, 사회적으로는 노동자들에 대한 인식이 너무 나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아주 중요한 말씀 하셨네요. 김상민님, 예. 양당의 지배가 너무 심하고, 노동자뿐만 아니라 노동과 관련된 모든 것이 악마화되고 있는 사회죠. 예, 그런 것들이 문제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세요. 또, 예, 우리 노원구 목소리님 말씀해 주세요. 예. 음소거 해제하시고요. 음소거 네, 음소거 해제하시고. 해제해야 돼요. 아, 예, 이제 죄송합니다. 됐습니다. 예, 이제 네, 말씀하세요. 여러 차원에서 젠더 갈등도 많이 큰 문제로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지금 젠더 문제, 이것도 굉장히 큰 문제죠. 사실은 이게 사소한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지금 한국에서 진보 정치가 되지 않는 중요한 이유가 여성 정치가 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어느 나라에서나 여성의 정치적 참여 정도와 그 정치의 진보성이 비례합니다. 정확하게 비례해요. 여성들이 훨씬 더 진보적입니다. 어느 나라에서는. 유럽의 대부분의 나라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 여성 정치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아직 미개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올해의 의회의 19.4%가 여성이죠. 재원의회 이후 가장 많은 여성 비율이 올해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20%가 안 돼요. 아직도. 가장 많은 여성 의원이 들어왔다고 하는데도 아직도 20%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여성 정치가 아직 미발전한 아주 미개한 수준으로 있다는 것이 한국의 진보 정치의 그런 발전이 더딘 이유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성들이 훨씬 더 진보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성들이 왜 진보적이겠어요? 왜? 어느 나라에서나 여성들이 더 진보적이에요. 왜 그렇겠어요? 여성들은 항상 이중의 억압을 당해왔죠. 이중의 억압. 어느 나라랑 똑같습니다. 성적인 억압, 사회적 억압. 이 이중의 억압을 당해와서 억압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합니다. 여성들이. 본인이 늘 억압을 당해왔던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저는 진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진보란 고통과 억압에 대한 민감성. 저는 그렇게 정의를 해요. 고통과 억압에 대해서 더 민감하게 느끼고 반응하는 사람이 진보적인 거예요. 그에 반해서 보수적인 자들은 권력과 질서에 민감합니다. 그들은 권력과 질서에 민감하고 진보적인 사람은 고통과 억압에 민감하다. 저는 그렇게 정의를 하는데요. 그렇게 보면 여성들이 훨씬 더 진보적인 거죠. 그래서 실제로 지금 독일 같은 경우를 보면 여성들의 정치적 대표성과 그 정당의 진보성이 정확하게 정비례합니다. 정비례. 여러분, 독일의 지금 보수당이 기독교 민주당인 거 아시죠? 기독교 민주당, 앙겔라 메르켈의 정당이죠? 메르켈의 정당의 지금 여성 의원의 비율이 약 30%입니다. 30%. 그리고 3인당, 그거보다 조금 더 진보적인 정당이죠.
아마 우리 정의당이 독일로 치면 3인당과 유사한 정도의 정강 정책을 가지고 있다고 보이는데요. 이 3인당은 몇 프로겠어요? 약 40%입니다. 여성 의원 비율이. 그리고 3인당보다 더 왼쪽에 있는 게 독일에서 녹색당이죠. 독일 녹색당은 여성 비율이 얼마나 되나요? 녹색당부터는 이미 여성 비율이 과반이 넘습니다. 여성이 더 많아요. 녹색당은. 그래서 50%가 넘어요. 녹색당은. 그리고 녹색당보다 더 좌파당이 있나요? 있죠. 예, 거기가 그냥 좌파당이에요. 내놓고. 우린 좌파야. 이겁니다. The Left. The Left라고 하는 정당이 있어요. 독일말로는 Die Linke라고 하는 정당인데요. 이 정당은 거의 60%입니다. 여성 의원이. 놀랍지 않아요? 정확하게 그 당의 진보성과 여성의 대표성이 일치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 목소리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젠더 문제라고 하는 것이 단순한 사회적 문제만이 아니고 그것은 정치적 함의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젠더 문제가 한국 사회에 아주 중요한 문제다 하는데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정치적 차원을 이제는 정의당도 좀 더 이렇게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또 다른 분 계신가요? 예, 박진솔님, 예, 박진솔님 말씀하세요. 저는 이 모든 것에 대한 교육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근로계약서 쓰는 것, 뭐 파업하는 것, 임대차 계약 쓰는 것, 이 등등 자기 의견을 말하는 것 등등 교육이 부족해서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예, 아주 중요한 말씀하셨네요. 그렇죠. 예, 지금 아마 여러분들이 그런 이야기는 하종강 선생님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계시죠. 지금 특히 유럽에서 노동교육이라고 하는 것, 또 권리에 대한, 노동자의 권리에 대한 교육, 이것이 실제로 독일이나 프랑스에서 사회교육의 거의 절반입니다. 절반. 사회교육하면 절반이 노동조합을 어떻게 만들고 거기서 단체 행동을 어떻게 하고 단체 교섭 어떻게 하고 그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왜 그렇겠어요? 모두가 99%가 미래인 노동자죠. 모든 사람이 노동자 아닌 사람이 어디 있어요? 교수도 학문 노동자죠. 사실은 모두가 다 노동자죠. 노동의 질서 속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아이들이 학교에서 배워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어떻게 행사할 것인지, 그리고 부당하게 그것을 침해당했을 때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그걸 학교에서 배워야 되는데 우린 그것조차 가르치지 않는 거죠. 우리는 왜 그렇겠어요? 제 식으로 말하면 한국 사회는 완전히 자본 독재 사회입니다. 지금 한국 사회는 군사 독재 사회에서 자본 독재 사회로 이행한 사회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군사 독재 사회에서 민주 사회로 이행했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착각입니다. 지금은 민주 사회로 이행한 것이 아니고요. 군사 독재 사회에서 자본 독재 사회로 이행한 사회. 그래서 이 자본 독재의 경우는 군사 독재와는 다른 방식으로 지배하죠. 군사 독재처럼 그렇게 야만적인 물리적 폭력으로 지배 안 해요. 이 자본 독재는 어떻게 지배하나요? 개인들이 스스로 알아서 자기 착취를 하도록 합니다. 모든 지금 한국인들은 자기 착취의 귀재들이에요. 그것을 한국에선 자기 개발이라고 부릅니다. 자기 개발. 자기 개발이란 이름으로 끊임없이 자기를 착취해야 되는 이러한 사람들이 지금 한국인이에요. 다시 말하면 한국의 자본 독재는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극악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부분은 말하자면 깊은 사유를 통해서 사람들이 성찰해 내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한 교육도 부족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 박진솔 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교육이란 부분, 그건 정말 중요한 것이고요. 예, 그래서 교육과 관련해서도 이런 부분의 교육으로
교육의 내용이 이러한 정치적 함의를 담을 수 있는 그러한 형태로 교육개혁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한 정치교육의 필요성을 많이 강연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늘 역시 여기 정의당의 신입당원이라서 그런지 너무 수준이 높아요. 지금 제가 보니까 제가 놀라고 있습니다. 전부 여기 계신 분들이 일당백을 할 것 같아요. 일당백을. 예, 정의당의 미래가 참 밝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또 다른 분 말씀하실래요? 예.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가 어떤 게 있을까요? 예, 교수님 채팅창에도 두 가지가 올라왔는데 두 예, 분이 예. 이제, 그분이 직접 말씀해 주셔도 좋고요. 선생님이 읽어 주셔도 좋고요. 예. 예, 마이크 사용이 어려워서 채팅으로 쓰는다. 예, 그럼 좀 읽어 주세요. 예, 일반 시민들이 정치에 대해 큰 거리감을 느끼고 정치 혐오가 조장되는 점이 심각하다. 예. 예, 이야기해 주셨고, 한 분은 한국의 경우에는 젠더에 대한 불평등과 차별 혐오도 심하지만 일단 존재하고자 하는 그룹의 시민들, 성소수자, 장애, 저소득층, 홈리스의 정책이나 법적인 재정을 막고 삭제하려는 문화가 깊이 깔려 있어서 문제다. 그런 네, 질문도 주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또 기타로 말씀하신 분들도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정치 혐오가 지금 굉장히 심한 사회죠. 그러니까 정치 혐오가 마치 더 세련된 정치적 취향인 것처럼 말을 합니다. 야, 너 촌스럽게 무슨 정치 얘기를 하냐? 이런 식의 말들이죠. 정치를 말하는 걸 마치 촌스러운 것처럼. 이렇게 사회 문화적으로 사람들의 의식을 무화시키는 거죠. 이러한 전략에 성공했습니다. 제가 보기에. 한국의 기득권들은 이 이유는 정치 혐오는 왜 나오겠어요, 여러분? 정치 혐오는 왜 나오겠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제가 그 차이나는 클래스를 한 데서 그 강연한 걸 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혹시 보신 분 한번 손 들어 보실래요? 별로 안 계시네요. 그죠? 예. 나중에 시간이 나시면 한번 보시면 제가 거기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지금 한국의 민주주의는 어떤 수준인가요? 한국의 민주주의는 지금 정치 민주화만 돼 있는 나라예요. 민주화라고 하는 것은 정치 민주화, 사회 민주화, 경제 민주화, 문화 민주화 이렇게 영역별로 굉장히 다양한 그러한 민주화의 차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어떤 나라인가요? 정치 민주화만 돼 있어요. 정치 민주화는 상당히 훌륭하게 이루어진 나라입니다. 정치 민주화는 돼 있는데 여러분 보세요. 사회 민주화가 돼 있나요? 사회 민주화라는 건 뭐겠어요? 여러분. 사회 민주화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해서 사회의 개별 기구, 개별 조직 안에서 과연 민주주의가 작동하느냐 하는 거예요. 그게 사회 민주화죠. 자, 제가 예를 들어서 제가 중앙대학교 선생이에요. 중앙대학교 선생이라는 이 대학 안에서 중앙대학교란 이런 조직 안에서 과연 민주주의가 작동하나요?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뭐겠어요? 그 조직의 구성원들에 의해서 그 조직이 운영되고 관리되고 지배되는 이것이 민주주의죠. 복잡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렇죠. 구성원들 자체에 의한 자율적 지배 이게 민주주의죠. 그게 이루어지나요? 안 이루어지나요? 한국 사회에서 구성원들에 의한 지배라고 하는 사회민주화가 이루어지나요? 안 이루어지죠. 여러분 지금 중앙대 같은 경우는 두산이라고 하는 재벌이 들어오자마자 총장 직선제를 없애고 총장 임명제를 신설했어요. 그게 제일 먼저 한 일이에요. 이들이. 말하자면 대학민주주의를 초토화시키는 것이 이들이 한 첫 번째 일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야만을 저지르는데 이 조직 내에서 그것에 맞서 싸울 내적 에너지가 없어요. 대학 교수가 1000명입니다. 중앙대. 그중에 그것과 맞서 싸운 사람이 10명밖에 안 돼요. 사실상.
이게 지금 한국 사회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대학에서 이 두산이 들어와 가지고 자기들 멋대로 합니다. 모든 것을. 총장 임명도 자기가 멋대로 하고, 야, 너 총장해. 너 2년만 해. 너는 4년 해. 대학이 무슨 완전히 장난감이에요. 장난감.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대학만이 아니죠. 모든 조직 안에서. 한국 사회는 민주화가 이루어진 나라가 아닙니다. 엄청난 권위주의와 위계적 질서가 여전히 자리하고 있고요. 거기서 조직 내 민주주의라고 하는 사회민주화는 요원합니다. 또 경제민주화는 더 말할 것도 없죠. 경제조직이야말로 경제조직이 어떻게 그 내부에서 민주화를 하느냐.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독일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많은 기업들이 있죠? 그 기업들 어떻게 운영되나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아는 독일 기업이 뭐가 있어요? 벤츠, 포르쉐, BMW, 폭스바겐, 지멘스, 아디다스. 이게 굉장히 큰 독일 기업들이죠. 이런 기업은 지금 이 사회의 구성원이 20명입니다. 이 20명 중에 10명이 노동이사예요. 10명이 주주이사입니다. 주주이사 10명, 노동이사 10명이에요. 여기서 결정합니다. 모든 것. 그런데 50%가 노동이사란 얘기예요. 그런데 이 주주이사는 대체로 두세 패로 나눠져 있습니다. 왜 그렇겠어요? 주주들의 이해관계가 다르니까. 그에 반해서 노동이사들은 비교적 동질적입니다. 그러니까 사장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노동자들의 표를 얻지 않으면 사장 절대 못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독일 기업의 사장은 노동자들이 지명한 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게 바로 경제민주화의 핵심이에요. 독일 기업들은 사실상 노동자들이 기업을 자체 관리한다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게 경제민주화예요. 문화민주화는 뭐 말할 것도 없죠. 한국 사회를 지배하는 어마어마한 권위주의, 여성에 대한 차별, 이런 것들이 다 문화민주화에 반하는 것들이죠. 그 얘기를 길게 할 필요는 없겠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한국 사회에서 한국 사회를 지배하는 기득권들이 지난 70년 동안 이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권력들은 조금도 손상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환상을 가지면 안 돼요. 한국의 민주화 아주 부분적으로 된 거예요. 뭐만 됐어요? 정치민주화만 유일하게 돼 있고, 사회민주화 전혀 안 돼 있고요. 경제민주화는 더 전혀 안 돼 있고요. 문화민주화가 조금 됐습니다. 이게 지금 한국의 현실이에요. 다시 말하면 한국 사회를 지배하는 기득권들은 지난 70년 동안 그들의 권력을 조금도 안 잃었어요. 그대로 지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이들이 과거에 완전하게 가졌던 정치적 민주화까지도 이들이 다시 정치적인 권력까지도 획득하는 건 어려워요. 지금 과거처럼 육군 소장들 적당히 굴려가지고 정치 권력을 회수하는 이러한 행동은 못합니다. 국민들의 의식이 너무 커졌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하는 전략은 뭐예요? 정치 영역을 악마화하는 겁니다. 악마화. 유일하게 자기들이 빼앗긴 그 영역을 악마화하거나 정치 혐오를 조장해서 그 영역을 무력화시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경계가 필요합니다. 이게 지금 한국 사회의 현실이에요. 조금 긴 얘기가 됐지만, 그래서 지금 이 정치 혐오라든가 말하자면 이러한 부분들은 저는 한국 사회 기득권들의 고도의 전략적인 행위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우리의 성찰이 좀 더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좀 긴 얘기가 됐네요. 예, 또 누가 말씀하실래요? 우리 목소리님이 말씀하실 게 있는 모양이네요. 예. 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예. 저는 기득권 중에 또 큰 축으로 학벌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중요하게 포함되고 고려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독일은
그와 반대로 대학이 평준화돼 있다고 제가 알기로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은 대한민국에서 대학 평준화가 될 수 있을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예, 좋습니다. 예, 이렇게 여러분들이랑 대화하는 식으로 하니까 생생한 이야기들이 나와서 좋네요. 예, 고맙습니다. 제가 지금 요즘에 가장 많이 강연을 하는 게 바로 이러한 학벌 사회의 문제입니다. 지금 한국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이것을 깨지 못하면 한국 사회는 더 병든 사회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한국 사회의 경우는 이건 뭐 사실 긴 얘기예요. 저 교육 얘기로 돌아가면 최근에 마이클 샌델 교수가 쓴 책이 화제가 되고 있죠. 공정하다는 착각. 그 책은 저는 정의당 당원들은 다 읽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잘 쓴 책입니다. 제가 최근에 나온 책 중에서 가장 감동을 받고 읽은 게 그 책입니다. 정말 중요한 책이에요. 그 책의 핵심은 뭐냐 하면 미국 사회를 오늘날과 같은 이러한 야만적인 사회로 만든 것은 바로 미국의 학력 계급 사회와 그것을 뒷받침하는 능력주의라는 거예요. 능력주의와 학력 계급 사회가 미국 사회에서 트럼프라는 저 괴물을 불러들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 사회를 지배하는 학력 계급들, 특히 아이비리그 출신의 그러한 학력 엘리트들이 미국 사회에서 보이는 오만방자함, 그것을 휴브리스란 표현을 쓰고 있어요. 오만하다고 해서 에로간스 정도가 아니에요. 이 샌델 교수가 쓰는 단어가 아주 특징적입니다. 휴브리스란 말을 쓰고 있는데 이건 잘 안 쓰는 말이에요. 이것은 과대망상적 수준의 오만이라는 뜻이에요. 과대망상. 그래서 지금 미국 사회를 지배하는 저 엘리트들은 과대망상 수준의 오만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거고요. 거기에 대한 일반 노동자들의 거센 저항, 그들을 향해서 느끼는 증오와 굴욕감, 이것이 폭발한 게 트럼프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통적으로 민주당을 지지하던 특히 저학력 백인 노동자들이 이번에는 누굴 찍었나요? 이 이전에 트럼프를 찍은 거예요. 70%가 트럼프를 찍은 거예요. 그들이 만들어낸 것이 바로 트럼프 현상이죠. 그래서 지금 샌델 교수는 트럼프 현상을 바로 학벌 계급 사회에 대한 능력주의 사회에 대한 미국의 노동자들의 반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맞는 얘기입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그것이 지금 한국에서도 똑같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한국도 미국과 똑같습니다. 그 부분이. 그래서 미국의 아이비리그 출신의 엘리트들이 미국 사회를 완전히 오만한 방식으로 지배하는 것과 똑같이 지금 한국 사회도 소위 스카이를 정점으로 한 학력 엘리트라고 하는 자들이 아주 오만방자한 태도로 지금 한국 사회를 지배하고 있죠. 지금 우리가 매일매일 텔레비만 키면 짜증나게 봐야만 하는 저 대선 후보들 한번 보세요. 예? 그들의 오만방자한 태도를 한번 보세요. 그들이 보이는 저 아주 파렴치함을 한번 보세요. 그들이 보이는 반지성을 한번 보세요. 그걸 지금 몇 달을 봐야 돼요, 앞으로. 정말 짜증나는 사회죠. 그것은 지금 말한 학력 계급 사회가 만들어낸 그러한 소위 한국 사회 엘리트들이 보이는 그러한 행태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조차도 미국은 오랫동안 저 학력 엘리트들이 지배해온 사회인데요. 미국에서조차도 거기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래서 지금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지금 한국에서 올바른 교육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없애야 된다고 제가 주장하고 있어요. 첫째, 대학 입학시험을 없애야 돼요. 대학 입학시험을 없애라. 둘째, 대학 서열체제를 없애라. 셋째, 대학 등록금을 없애라. 이 세 가지를 없애면 돼요. 제가 이 세 가지를 없애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다 야, 저 사람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었는데 정말 이상한 사람이네. 이런 반응을 해요. 에? 저 사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네. 너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는 게 사람들의 첫 번째 반응이었어요. 여러분들이 혹시 관심이 있으면 제 이름 치고요. 모교대화라고 쳐보세요. 모교대화. 모교대화라고 치면 제가 총리 공간에 가서 강연한 게 나와요. 거길 가봤더니 유은혜 장관을 배석시켜 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이고 잘 됐다. 장관이 있는 이 자리에서 좀 제대로 한국 교육을 비판해야 되겠다 해서 제가 좀 세게 비판했어요. 그 자리에서 제가 맨 마지막에 한국 교육을 바꾸려면 지금 말한 3가지를 없애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 자리에 교육 전문가들이 한 20여 명이 왔습니다. 그날 분위기가 어땠을 것 같아요, 여러분?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하니까 거기 모인 사람들이 뭐 저런 놈이 다 있나, 그런 분위기였어요.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한번 보세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상주의자도 아니고 몽상가는 더더욱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3가지는 유럽에서는 일상입니다. 이상이 아니에요. 일상. 매일매일 이루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유럽에서 대학 입학 시험을 보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독일은 아비투어라고 하는 고등학교 졸업시험만 보죠. 아비투어. 고등학교 졸업시험이에요. 이 시험은 90%가 붙습니다. 90%가. 대학에 가고자 하는 아이들에게는 다 문을 열어주는 거죠. 그걸 붙으면 원하는 대학, 원하는 학과를 원하는 때에 갈 수 있어요. 모든 걸 자유롭게 열어놨어요. 바로 안 가도 돼요. 5년 후에 가도 돼요. 10년 후에 가도 돼요. 50 먹어서 가도 돼요. 모든 걸 자유롭게 열어놓은 거예요. 그렇다고 무슨 일이 생기나요? 자기가 공부하고 싶을 때 하라는 거예요. 와서. 여러분 프랑스도 마찬가지죠. 프랑스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바칼로레아. 그렇죠? 이것도 마찬가지. 고등학교 졸업시험이죠. 이것은 약 80%가 붙어요. 독일보다는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에 가고자 하는 아이들은 다 조금만 노력하면 갈 수 있게 다 열어놓은 거예요. 예, 여러분. 그래서 유럽의 대부분의 나라에서 대학 입학 시험이라는 게 없고요. 그 다음에 대학 서열 체제가 있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독일은 완전히 평준화되어 있고요. 모든 대학이 다 국립대학이고요. 95%가 국립대학이에요. 그리고 다 평준화되어 있죠. 그래서 독일의 학생들은 한 대학을 나온 아이들이 별로 없어요. 최소한 2개, 3개 대학을 다닙니다. 프랑크푸르트 대학 다니다가 아이고 베를린 대학에서 다음 학기에는 들어야지. 그러면 옮겨가면 돼요. 베를린 대학 다니다가 아이고 뮌헨 대학에서 어느 교수 밑에서 들어야지. 가면 돼요. 왜 그러면 안 되죠? 이게 독일 대학들입니다. 다 평준화돼 있어요. 프랑스가 평준화 안 돼 있었죠. 한때. 프랑스는 소르본느를 정점으로 한 그러한 엘리트 대학 체제가 있었어요. 이것을 누가 없앴나요? 이 체제를. 68혁명이라고 들어보셨죠? 68혁명 때 바로 고3들이 없앤 거예요. 고3들. 고3들이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는 아이들 아니에요. 이때 이 아이들이 파리를 완전히 점령했습니다. 이 아이들이 거리로 몰려나와서 뭐라고 외쳤어요? 유명한 말이죠. 우리는 공부하는 기계가 아니다. 우리도 존엄한 인간이다. 우리도 존엄한 인간이다. 이걸 외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소르본느 대학가 어떻게 됐나요? 1, 2, 4, 6대학으로 해체되잖아요. 지금 파리 대학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1대학부터 13대학까지 있죠. 평준화되어 있죠. 유럽의 대부분에서 다 대학들이 평준화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아마 몇몇 사람들은 속으로 아이고 아닌데 이런 사람 있는 것 같아요.
영국을 생각하는 거죠. 영국. 그죠? 아, 거기는 옥스퍼드, 케임브리지, 버밍햄. 거기 다 서열화돼 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예, 맞습니다. 그러나 영국은 유럽이 아닙니다. 미안하지만. 영국은 유럽 아니에요. 영국은 지리적으로만 유럽이에요. 지리적으로만. 항상 사회 체제로서는 영국은 유럽에 반합니다. 항상 영미 모델, 유럽 모델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영미 모델, 유럽 모델. 많이 들어보셨죠? 영국은 지리적으로는 유럽에 가깝지만 사회 모델로는 미국과 같아요. 그래서 미국처럼 하버드, 예일, 스탠퍼드, 프린스턴 이렇게 돼 있죠? 영국도 마찬가지예요. 옥스퍼드, 케임브리지, 버밍햄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은 영국은 유럽과는 정반대의 모델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게 보면 어떻습니까? 지금 한국은 완전히 미국 모델이죠. 서울대, 연대, 고대 이런 식으로 쭉 내려오는 게 완전히 영미 모델과 똑같은 거죠. 여러분, 이제는 이러한 영미 모델을 더 이상 쫓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샌델 교수가 바로 미국 모델의 저러한 야만성이 트럼프 같은 자를 불러냈고 이게 미국 민주주의를 망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엘리트 대학 시스템, 이것을 뒷받침하는 능력주의 이데올로기가 미국 사회를 갈기갈기 찢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의 제목이 The Tyranny of Merit예요. 공정하다는 착각이 아닙니다. 이 제목도 엉터리로 줬어요. 완전 엉터리 제목입니다. 원래 제목이 훨씬 좋아요. 원래 제목은 뭐예요? The Tyranny of Merit예요. 능력주의는 폭군이다. 이런 뜻이죠. 능력주의는 폭군이다. 능력주의가 미국 사회의 가치를 다 때려부셨다는 거예요. 능력주의라는 게 미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공공의 선, 커먼굿을 다 때려부신 폭군이라는 거예요. 그게 이 책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이것은 지금 한국 사회도 똑같아요. 한국 사회는 완전히 능력주의가 지배한 사회죠. 이 능력주의라고 하는 게 소수 엘리트의 특권을 위해서 사회의 공적 가치를 다 때려부셨어요. 그게 지금 한국 사회입니다. 미국 사회도 똑같죠. 이것이 지금 한국 사회의 핵심적인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 교육 문제는 단순한 교육 문제가 아니에요. 이 교육 문제가 한국 사회 문제의 중핵에 있습니다. 중핵에. 미국 사회도 똑같고요.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샌델 교수가 제기한 능력주의는 폭군이다 하는 말은 한국 사회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한국 사회에서도 능력주의란 이름에 이러한 한국 사회의 경쟁주의, 학벌주의라고 하는 게 한국 사회의 공공의 가치를 다 때려부시고 있어요.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성찰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어느 정도 그 설명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예. 우리 이원영 선생님 또 질문이 있습니까? 이원영 선생님 질문이 또 있습니까? 아니면은 질문은 없는 것 같고요. 교수님. 없어요. 예. 예. 또 여러분들이 지금 이야기하는 식으로 제가 일방적으로 강연하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는 제가 그러면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말씀드릴게요.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또 토론을 하죠. 아까 우리 이원영 선생님 말씀하셨고 또 우리 정재민 시당위원장님 이야기하신 것처럼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핵심이에요. 한국 사회는 벌써 몇 번, 3번이나 소위 민주정부라고 하는 이러한 정부가 들어섰고 3번이나 정권 교체를 했죠. 한국 사회가 나아졌나요? 오히려 더 나빠지고 있어요. 솔직히 더 나빠지고 있죠. 이 현상을 어떻게 봐야 돼요? 여기에 대한 성찰이 필요합니다. 그 얘기를 제가 한 10여 분에 걸쳐서 하고 그 다음에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선 한국 사회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한국 사회는 특히 외국에서 볼 때
정말로 대단한 사회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안에서 보는 것보다 밖에서 한국 사회를 훨씬 더 위대한 사회로 보고 있어요. 그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한국 사회를 위대한 사회로 볼까요, 여러분? 왜 한국 사회를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국가로 볼까요? 이것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야기하는 것과는 달라요. 어느 나라 사람이, 외부의 사람들이 윤여정이가 무슨 아카데미 조연상 받았다고 K 영화 뭐 이러고 할까요? 봉준호가 아카데미상 받았다고 어휴 한국 대단하네 이럴까요? BTS가 뭘 했다고 어휴 한국 대단하다 이럴까요? 천만의 말씀. 저는 K자 들어가는 K 무슨 팝, K 영화 이런 건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창피해요. 이것은 열등감의 발로예요. 열등감의 발로. 항상 열등감에 찌들어 있어요. 한국인들은. 그리고 남들이 조금 뭐 잘했다 그러면 그냥 좋아해요. 부끄러운 일입니다. 한국이 정말로 존경받는 이유는 그런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어디 있습니까? 민주주의입니다. 민주주의. 한국 민주주의에 대해서 특히 제가 주로 만나는 것은 유럽의 학자들이에요. 유럽의 학자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걸 뛰어넘어요. 어떻게 아시아에서 이런 훌륭한 민주주의를 할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경탄합니다. 여러분,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 제가 지금 중앙대학교에서 독일 유럽 연구센터라는 걸 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제가 지금 소장을 맡고 있는데 이 독일 유럽 연구센터라는 게 사실은 굉장한 조직이에요. 이게 뭐냐 하면 독일 정부가 1990년에 통일이 되고 나서 91년부터 전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연구소들을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한 거예요. 그래서 1호가 하버드 대학이었고요. 2호가 위스콘신, 3호가 조지타운, 주로 미국에 있는 대학들을 선정을 했어요. 그 다음에 캐나다로 가서 캐나다의 토론토, 몬트리올 아주 좋은 대학들이죠. 그리고 이게 효과가 있으니까 아시아로 온 거예요. 아시아 1호는 어디 계세요? 아시아 1호. 예, 동경대입니다. 도쿄대가 1호였고요. 아시아에서. 2호가 어디 계세요? 베이징대입니다. 그리고 3호가 서울대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중대가 된 거예요. 이변이죠, 약간. 이것은 다 공모를 하는데 우리가 1등을 했어요. 공모를 했는데 우리가 1등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시아에선 3개밖에 없어요. 도쿄대, 베이징대, 중앙대입니다. 그 다음에 유럽에는 영국은 케임브리지고요. 네덜란드는 암스테르담, 프랑스는 파리 대학 연합, 그 다음에 러시아는 상페터스부르크예요. 이렇게 해서 16개국에 21개가 있어요. 연구소가. 16개국에. 그러니까 저는 뭐가 좋았냐면 이러한 연구소에서 매년 센터 컨퍼런스라는 걸 해요. 매년 센터 컨퍼런스라는 거.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전 세계에 있는 학자들의 의견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학자들이 어때요? 한국 민주주의에 대해서 팬들이 너무 많아요. 어떻게 저렇게 훌륭한 민주주의를 한국에서 하는지 정말로 경탄스럽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제일 부러워하겠어요, 여러분? 한국 민주주의를. 제일 부러워하는 게 일본 동경대 교수들이 제일 부러워합니다. 일본에서는 이런 다이나믹한 민주주의를 상상도 못한다는 거예요. 일본 애들 민주주의 어때요? 너무나 미지근하잖아요. 한국 민주주의는 너무 다이나믹하고 정말로 폭발적이라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 정말 부러워합니다. 중국 마찬가지예요. 베이징대 교수들은 한 5년 전까지 시진핑에 대해서 대단히 비판적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민주주의를 굉장히 부러워했어요. 그런데 한 3년 전부터 말을 안 해요. 일체 말을 안 합니다. 완전히 입을 닫았어요. 제가 그걸 보고 시진핑 독재 체제가 완전히 지금 형성이 되어 있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바로바로 그게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한국 민주주의가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민주주의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정말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경탄하고 존경하고 합니다. 외국에서는. 사실 여러분, BTS나 이런 현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 그런 애국주의에 빠져 있어요. BTS 현상은 어떤 현상인가요? 어린 아이들을 거의 사육하듯이 훈련을 해가지고 성형을 해서 그 아이들을 시장에 내다가 저런 식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거기에 대해서 외국 학자들은 대단히 비판적입니다. 유럽에서는 그걸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다 그게 인권 침해죠.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일체 비판을 못해요. 애국주의.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로 객관적으로 성찰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그까지 어떤 예능을 잘한다고 해서 존경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존경받는 것은 우리 한국인들이 근대화 과정에서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런 훌륭한 민주주의를 이루어냈다는 데 있는 거죠. 그 부분을 진짜로 존경하고 우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질 그러한 충분한 자격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냥 BTS나 뭐나 이런 것들은 자잘한 것들이죠. 여러분, 왜 그런데 이 정부에서는 또 한국 사회 기득권들은 그러한 부분들을 강조하고 민주주의가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 성취인지는 강조하지 않을까요? 왜 그렇겠어요? 한국 사회 기득권들은 우리가 쟁취한 이 민주주의가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쟁취한 이 민주주의의 제도를 우리는 실질적으로 작동을 시켜야 돼요. 그러면 한국 사회가 성숙한 민주사회가 되겠죠. 이 부분을 성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국 사회는 뭐예요? 엄청난 경제 성장을 했죠. 한국 사회의 경제 성장은 밖에 나가서 봐야 더 보여요. 제가 독일에 갈 때마다 너무너무 놀래요. 독일의 그 아우토반이라고 하죠. 독일의 고속도로. 거기에 현대 기아차가 쌩쌩 달립니다. 엄청나게 많아요. 제가 보기에 한 10%는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동차의 나라 아니에요, 독일이. 거기에 10대 중에 한 대가 한국 차라고 생각해 보세요. 또 독일의 백화점에 가면 가장 좋은 가전제품이 다 한국 거예요. 삼성, LG가 가장 좋은. 제가 유학할 때는 최저가가 한국 거였어요. 지금은 최고가입니다. 정말 발전 많이 했어요. 경제적으로도. 그걸 체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한국 사회가 이렇게 놀라운 민주화를 이루고 이렇게 경이로운 경제 성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측면이 있죠. 18년째 자살률 1위예요. 2018년 한 해만 리투아니아, 저 발틱에 있는 인구 100만밖에 안 돼요. 쬐끄만 나라. 거기가 우리를 앞섰어요. 올해 또 우리가 1등을 다시 회복했죠. 리투아니아가 2등 했더라고요. 올해 보니까. 지금 18년째 1등입니다. 자살률이. 자살률의 내용이 너무 안 좋아요. 노인 자살률이 너무 높아요. 노인 자살률이 어떤 때는 평균의 10배 나올 때도 있어요. 노인들이 너무나 많이 돌아가십니다. 여러분, 노인 자살률의 이유는 뭡니까? 그건 우리가 아는 바죠. 노인 빈곤이에요. 노인 빈곤이 세계 1위예요. 50%가 넘습니다. 50%가. 유럽의 노인 빈곤율이 대체로 몇 프로인지 아시죠? 5% 내외입니다. 5%. 우린 지금 50%. 10배입니다. 10배. 여러분, 제가 요즘에 강연을 자주 다녀요. 지난 겨울에도 많이 다녔어요. 부산이나 광주에 10시 강연을 하려면 6시에 일어나서 나가야 돼요. 제가 새벽에 KTX 타려고 새벽에 많이 나왔습니다. 새벽에 나올 때마다 너무 놀라운 걸 봐요. 그 깜깜한 어둠 속에서 움직이는 게 있어요.
가서 가까이 가서 보면 뭐예요? 노인들이 폐지 죽고 있어요. 노인들이 폐지를 죽고 있어요. 이렇게 잘 사는 나라에서 노인들이 폐지 줍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이건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다른 나라에서는. 이게 지금 한국 사회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노동자들이 일하다 죽는 나라 아시죠? 이건 23년째 일입니다. 일이 아니면 이 일을 계속 왔다 갔다 해요. 23년째. 정말 끔찍한 거예요. 얼마 전에는 고등학교 실습생 애가 바다 밑에 들어가서 죽었더라고요. 12kg짜리 그 뭘 달아놨대요, 몸에다가. 빠져나오지 못하게. 죽인 거죠, 죽인 거. 여러분, 지금 이 산업재해라고 하는 것은 산업재해가 아니죠. 대부분의 것은 다 기업살인입니다. 기업살인. 기업이 비용을 아끼겠다고 인간을 갈아 넣은 거예요.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2000년부터 2020년까지 20년 동안 46,000명의 노동자가 죽었어요. 46,000명. 여러분 그걸 상상할 수 있어요? 1년에 평균 2,000명 이상의 노동자들이 일하러 나갔다가 죽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게 정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1년에 2,000명 이상의 노동자들이 어떻게 죽을 수 있습니까? 저는 이것을 전시 상태라고 봐요. 20년 동안 46,000명이 죽었으면 이건 전쟁입니다. 한국 사회는 일상적으로 자본과 노동 사이에 내전이 벌어지는 나라예요. 내전. 자본이 노동을 아주 처참하게 죽이고 있습니다.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요번에 바로 이 법안을 개정하는데 민주당이라고 하는 정당이 가지고 있는 속성을 다 보여줬죠. 그들의 기만성이 속속들이 드러난 거예요. 요번에. 이 법안을 만들고 나서 더 많이 죽어요. 아이들이. 정말로 끔찍한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 산업재해라고 하는 산업재해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재해가 아니에요. 이것은 정책으로 얼마든지 이것을 없앨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영국이죠. 영국이 유럽에서는 노동자들의 죽음으로 악명이 높은 나라예요. 가장 높았습니다. 산업재해 사망률이. 그렇게 되니까 2008년에 영국 정부가 과감한 결단을 합니다. 이것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했나요?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바로 이름부터 바꾼 겁니다. 이름. 법안의 이름을 바꿨어요. 어떻게 바꿨나요? 기업살인법. 이렇게 바꿨습니다. 기업살인법. 그건 분명히 기업이 인간을 죽이는 거죠. 비용을 아끼겠다고 사람의 목숨을 죽이는 거 아니에요. 그 법안의 이름은 기업살인이죠. 그리고 기업살인에 준하는 엄중한 그러한 법 집행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몇 년 만에 영국이 유럽 전체에서 가장 기업살인이 낮은 나라가 됐어요. 지금 영국이 세계에서 가장 낮습니다. 한국이 영국의 20배 이상 되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자료 보니까. 그게 지금 오늘날의 현실이에요. 이것이 지금 한국이고요. 그 다음에 전 세계에서 가장 불평등한 나라입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불평등하면 어디였어요? 불평등하면 멕시코 아니면 미국이었잖아요. 불평등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멕시코, 미국. 악명이 높으니까. 그런데 최근에 지표 보셨어요? 한국이 다 앞섰습니다. 다 앞섰어요. 최근에 지표들 보세요. 한국이 1등입니다. 사실상. 불평등 정도가. 지난번에 불평등 사회가 586에게 라는 제목의 그러한 방송이 있었죠. KBS에서. 시사기획 창. 그거 한번 들어가서 보세요. 거기서도 불평등 지표들이 나옵니다. 세계에서 가장 끔찍한 나라가 한국이에요. 제가 어제 신문에 나온 걸 봤어요. 아마 보신 분이 있을 거예요. 20대의 자산 불평등. 보셨어요? 20대가 가지고 있는 자산소득.
자산 소득의 격차가 얼마예요? 20대가 가지고 있는 자산 소득의 격차가 몇 배예요? 보신 분 없어요? 신문에서? 그렇죠. 맞습니다. 예, 여기 아시네요. 정승호님이 아시네요. 이 30대가 가지고 있는 자산 격차가 상위 20%와 하위 20% 사이의 격차가 35배래요. 35배. 그 중에서 20대만 따로 띄어서 조사를 하면 상위 20%와 하위 20%의 자산 격차가 39배랍니다. 39배. 이제 인생을 시작할 그 나이의 아이들 사이에 자산 격차가 이미 40배 정도가 난다는 이런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겁니다. 이건 자본주의 역사상 없어요. 제가 보기에. 이런 불평등은. 네? 그래서 실제로 지금 불평등에 대한 이야기는 하도 지표가 많아서 제가 이야기 안 할게요. 아무튼 전 세계에서 최고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국의 지금 불평등 상태는. 그것이 우리의 상황이고요. 또 교육과 관련해서도 전 세계에서 아이들의 아동 우울증이 가장 심한 나라가 한국이에요. 여성에 대한 차별이 가장 심한 나라가 한국입니다. 지금 OECD 안에서 여성에 대한 차별, 이것을 유리천장 지수라고 하잖아요. 이게 지금 9년째 일입니다. 한국이. 다 아시죠? 너무너무 부끄러운 일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아이를 안 낳아요. 아이를. 그래서 지금 6년째 세계 기록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6년째. 출산율이 1 이하인 유일한 나라예요. 지구상에. 그런데 그 기록을 계속 경신하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너무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저는 정말 이해가 안 가요. 이해가. 이렇게 민주주의를 잘했고 이렇게 경제성장을 한 나라에서 어떻게 이런 끔찍한 지옥을 만들 수가 있느냐는 거죠. 그 이유가 어디에 있겠어요? 어떤 사람들은 민주주의가 됐어도 처음에는 정권 교체가 안 돼서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정권 교체 3번이나 됐잖아요.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까지 3번이나 됐어요. 더 나아졌나요? 많은 부분에서 더 나빠진 측면도 많아요. 왜 그렇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한 원인은 여의도를 보면 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쉽게. 여의도를 봐라. 여의도 국회에 어떤 놈들이 앉아있냐. 여의도 국회에 어떤 자들이 앉아있어요. 300명이 앉아있죠? 300명. 그 중에 295명이 자유시장 경제를 지지한다는 자들이 앉아있어요. 295명이. 5명이 누구겠어요? 5명. 정의당. 정의당이 5명 맞죠? 5명이에요? 6명? 6명이에요? 6명. 정의당 6명 빼고. 그러면 294명이네요. 294명이 정의당은 자유시장 경제 지지 안 하죠? 사회적 시장 경제를 지지하죠? 예. 정의당 6명이 자유시장 경제 지지 안 한다면 그 6명 빼고 294명이 자유시장 경제를 지지한 자들이 앉아 있어요. 여러분, 전 세계에서 자유시장 경제를 지지하는 자들이 99%인 나라가 어디 있어요? 이것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자유시장 경제는 기본적으로 인간과 함께 갈 수 없는 정치 시스템이에요. 그걸 몰라요. 여러분, 이 자본주의 사회라는 건 어떻습니까? 지난 20세기를 돌아보세요. 지난 20세기에 자본주의 시장 경제와 사회주의 계획 경제가 계속 경쟁했죠? 어떤 시스템이 더 나은지 계속 경쟁했어요. 그 경쟁의 결과를 우리는 다 알고 있죠? 누가 이겼어요? 경쟁에서. 예.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 이겼죠? 뭐에 이긴 거예요? 뭐에? 뭐가 더 나은 거예요? 자본주의 시장 경제. 도대체. 예. 효율성 경쟁에서 이긴 겁니다. 효율성 경쟁에서. 다시 말하면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 사회주의 계획 경제보다 인간의 욕망을 더 효과적으로 충족시키는 그러한 체제라는 게 증명이 된 거예요. 그렇죠? 맞습니다. 사회주의 계획 경제를 까놓고 보니까 너무 엉터리예요. 너무 비효율적이었던 거예요. 인간이 과연 사회주의를 할 수 있는가? 이러한 회의가 나올 정도까지 사회주의 계획 경제는 비효율적이었습니다. 맞아요. 자본주의는 효율성 경쟁에서 이겼습니다. 좋아요. 그런데 자본주의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가 뭐예요? 그것은 바로 자본주의라고 하는 체제는 자유롭게 풀어두면 인간을 잡아먹는 야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독일에서는 이것을 야수 자본주의라고 부릅니다. 야수 자본주의. 자본주의는 굉장히 매력적인 그러한 체제지만, 굉장히 효율적인 체제지만 자유롭게 놔두면 돌아다니면서 자꾸 인간을 잡아먹는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겠어요, 여러분? 바로 실업과 불평등을 말하는 거예요. 실업과 불평등. 자본주의는 효율적이지만 그 체제 안에 5% 내외의 실업을 항상 내장하고 있는 체제예요. 체제 시스템 자체의 모순인 거죠. 자본주의의 최대 결함은 5% 내외의 실업을 일상적으로 내장하고 있는 체제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면 이 실업 문제는 어떻게 봐야 돼요? 이 실업 문제는 자본주의가 효율적인 체제로서 작동하는 데 들어가는 일종의 비용, 일종의 대가로 봐야죠. 그런데 지금 자유시장 경제를 지지하는 자들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실업? 그것은 개인의 문제지. 그놈이 게을러서 그렇지. 공부 안 해서 그렇잖아. 평소에 잘하지. 노력을 더 해야지. 그래요, 안 그래요? 이 시스템의 문제를 한국 사회는 계속 개인의 문제로 전가하고 사회적으로 전혀 책임지지 않아요. 그러니 잡아먹혀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거죠. 한국 사회에서 일어나는 자살의 90% 이상이 다 사회적 타살이죠. 살 수 없으니까 죽는 거예요. 이것이 한국 사회의 가장 결정적인 문제죠. 그걸 통해서 생겨나는 어마어마한 불평등. 그리고 그것이 야기시키는 뭐예요? 빈곤과 불안. 이게 지금 한국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러한 자유시장 경제의 문제가 한국 사회의 문제라는 거죠. 그러면 유럽의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사회적 시장 경제를 하는 거죠. 사회적 시장 경제. 프리 마켓 이코노미냐, 소셜 마켓 이코노미냐. 이게 지금 한국 사회에서도 저는 정의당과 지금 다른 자유시장 경제하는 저 수구 보수들의 차이라고 좀 봐요. 사회적 시장 경제라는 건 뭐겠어요? 이건 뭐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이 야수가 야수긴 야수인데 이 야수가 어때요? 잘 달리잖아요. 잘 달려요. 그러니까 이 야수의 효율성을 살리되 야수가 가지고 있는 야수성, 인간을 잡아먹는 야수성은 통제를 하면 되겠죠. 길들이면 되겠죠. 그러니까 재갈을 물리고 고삐를 채워가지고 이 야수를 통제하면 되겠죠. 이 통제하는 것, 이게 바로 소셜입니다. 국가가 개입해서 이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실업과 불평등. 이 문제는 국가가 개입해서 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은 국가가 아무것도 안 합니다. 실업 문제 개인의 문제예요. 불평등 그것은 자유롭게 놔두는 시장이 알아서 할 문제지.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자살하고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노동자들이 죽어가고 전 세계에서 가장 불평등한 나라가 된 거예요. 바로 여의도를 보면 알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독일에서는 지금 말씀드린 사회적 시장 경제를 주장한 이러한 정당이 보수당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돼요. 독일에서는 보수당이 사회적 시장 경제를 주장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메르켈이 주장하는 게 사회적 시장 경제예요. 여러분, 요 전 회기에 독일 의회에 자유시장 경제를 지지하는 정당이 그러한 의원이 몇 명이나 있었겠어요? 여러분,
몇 명이나 됐을 것 같아요? 지금 전 그러한 의회에 640명이 앉아 있었어요. 640명의 의원 중에서 자유시장 경제를 지지하는 의원이 몇 명이나 됐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예. 20명? 박진설 학생 20명. 640명 중에 20명? 200명이요. 200명. 아, 200명. 그럼 한 3분의 1 정도? 예, 좋습니다. 예, 전 회기에 자유시장 경제를 지지하는 의원이 몇 명 있었을까요? 제로입니다. 제로. 한 명도 없었어요. 독일 의회에는 요 전 회기에 자유시장 경제를 지지하는 의원이 제로였고요. 0%였습니다. 한국은 99%예요. 너무나 극단적으로 차이가 나잖아요. 독일에선 그럼 누가 있었어요? 요 전 의회에는. 앙겔라 메르켈의 기독교 민주당. 여기는 사회적 시장 경제. 조금 전에 설명드렸죠? 주로 조세 정책을 통해서 말하자면 실업 문제와 불평등 문제를 해결한다. 조세 정의. 이것을 내세우는 거죠. 그 다음에 기민당보다 바로 옆쪽에 어떤 정당이 있나요? 아까 얘기했죠? 바로 3인당이죠. 3인당은 뭘 주장했을까요? 3인당은 소셜리스틱 마켓 이코노미예요. 사회주의적 시장 경제. 말하자면 이건 뭐겠어요? 시장 경제는 인정하지만 인간이 존엄한 존재로 살기 위해서 필요한 그러한 영역, 어떤 영역이에요? 인간이 존엄한 존재로 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영역이 뭐겠어요? 교육, 의료, 주거. 이 세 영역은 시장에 그냥 맡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최대한 이것은 시장에서 거래하는 상품으로 되지 않도록 국가가 개입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한 정당이 있죠. 녹색당이죠. 녹색당은 뭐예요? 생태적 시장경제를 주장한 거예요. 시장경제는 좋다. 그러나 자연을 파괴하는 건 절대 안 돼. 이렇게 나온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정당이 있어서요. 그게 뭐죠? 바로 The Left, 링케, 좌파당입니다. 좌파당은 시장경제 반대했어요. 시장경제에 대한 사회주의적 대안을 모색한다. 이게 좌파당의 입장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의도에 앉아있는 자들처럼 99%가 자유시장 경제를 주장하는 자들이 만드는 법과 지금 독일처럼 이러한 4개의 정당이 만드는 법 어떻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세요? 바로 의회 구성 자체가 너무나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은 자본이 인간을 잡아먹고 죽이는 이러한 법을 끊임없이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가 이렇게 끔찍한 사회가 된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구조가 됐을까요? 바로 잘못된 정치 지형 때문에 그렇죠. 잘못된 정치 지형. 한국은 지금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한국은 진보와 보수가 대결하는 그러한 정치 지형이 아닙니다. 진보와 보수가 대결하는 정치 지형이란 말은 한국 정치 최대의 사기예요. 제가 그건 여러 번 썼어요. 여러 번. 한국 사회를 지배하는 가장 거대한 사기는 한국 정치를 진보와 보수가 대결하는, 경쟁하는 이러한 체제라고 말하는 것이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어느 나라에 이런 보수가 있어요? 국민의힘 저게 보수예요? 저런 보수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여러분, 보수는 나쁜 게 아닙니다. 어쩌면 지금 한국 정치의 비극은 좋은 보수가 없다는 데 있어요. 좋은 보수는 앙겔라 메르켈 같은 게 좋은 보수예요. 독일에. 저게 보수입니다. 지금 독일에서는. 에? 저런 보수가 한국에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히만 말씀드리면 지금 국민의힘은 어떤 면에서 보더라도 저건 수구고요. 지금 민주당 정도가 그냥 보수예요. 그러니까 한국의 정치라고 하는 것은 수구와 보수가 서로 경쟁하는 것도 아니에요. 서로 손을 잡고 70년 동안 과두 지배해온 질서입니다. 이게 정확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저는 한국의 정치는 보수와 진보가 경쟁하는 체제라는 것은 거짓말이고 한국 정치의 본질은 수구와 보수가 과두 지배하는 체제, 즉 수구 보수 올리가르키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계속 쓰니까 요즘엔 그렇게 쓰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도 칼럼으로 여러 번 썼어요. 여러 번. 문재인 정부의 역사적 사명은 스스로를 좋은 보수로 자리매김함으로써 저 수구들을 이제는 정치의 무대에서 밀어내고 자기의 왼쪽에 진짜 진보가 등장할 수 있는 공간을 열어주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이러한 역사적 사명을 저버리고 자기가 진보인 척하면서 자꾸 보수의 공간을 열어두니까 수구들이 기어들어와서 자꾸 보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들은 완전 가짜 진보. 이런 진보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지금 문재인 정부처럼 이런 허접한 진보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서 정의당 같은 진짜 진보를 정치적인 공간에서 배제해버리고 있어요. 이게 지금 한국 정치의 비극입니다. 제가 민주당 가서도 강연을 할 때 이 얘기를 강하게 했어요. 특히 민주당 내 젊은 진보적이라고 하는 의원들은 민주당이 어떤 정당인지 자각해라. 제가 여러 번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 젊은 의원들이 패기도 없고 그냥 눈치만 봐요. 그래서 이게 지금 한국 정치가 비극적인 상황에 처해 있는 근본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너무나 짧게 얘기했어요. 이걸 이야기하려면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야 되는데 90분 동안 하기에는 이 이야기가 지금 너무 그래서 충분히 제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못 드리고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제가 55분경에 나가야 돼요. 제가 9시에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한 5분 정도 있으니까 네. 여러분들한테 그래도 질문 한두 개를 받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아이고. 네. 다음에도 또 일정이 또 있으셔가지고. 예. 예. 2분 정도 우리 신입당원 분들 우선해서 질문을 좀 받아보도록 할게요. 질문 있으신 분 손 들어주시고, 예. 말씀해 주세요. 예, 김상민 씨 말씀해 주세요. 네, 저는 우선은 이제 강의식이 아니라 예. 토론식으로 진행을 해주셔서 너무 예. 좋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요? 네, 예. 하나는 이제 의원들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예. 들으면서 든 생각이 우리나라는 의원이 되는 과정 자체가 너무 자본에 휩쓸려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과연 우리나라에 있는 저 거대 양당의 두 의원들을 진보나 보수와 같은 또는 수구와 같은 정치색을 띄었다고 할 수 있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람들은 의원이 돼서 진보적 가치를 따라가는 거, 보수적 가치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가 의원이 되게 해준 사람들, 세력들 또는 자본에 복무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이 생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100% 동의합니다. 100% 동의하고요. 김상민 씨 잘 보셨어요. 그들은 다 자본의 하수인들이에요. 자본의 노예들입니다. 간단해요. 그래서 제가 한국 사회를 자본 독재 사회라고 부르는 거예요. 의회 완전히 자본 손아귀에 있어요. 걔들이 갖고 놉니다. 예. 그래서 김상민 씨가 아주 정확하게 보셨어요. 예. 사실은 두 정당의 차이 없습니다. 내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그들의 차이는 딱 하나예요. 뭐예요? 김정은을 어떻게 볼 것인가. 요것만 차이가 있어요. 김정은을 어떻게 볼 것인가. 김정은을 타도의 대상으로 볼 것인가. 타협의 대상으로 볼 것인가. 요거 딱 하나 차이 있어요. 이재용을 어떻게 볼 것인가. 100% 일치하죠. 100% 일치. 사면해야죠. 당연히. 예? 거기에 대해서는 이견 없어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김상민 씨가 아주 정확하게 보셨고요. 저는 100% 동의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한 번 더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 매번 질문해 주시는 우리 중랑의 문성준 당원님 또 출동하셨다. 예. 교수님 너무 반갑습니다. 2년 네. 전 매불쇼에서 처음 뵀었는데요. 그래서요. 예. 그때도 학교를 많이 비판하셔서 많이 걱정을 했었는데 예. 아직도 잘 재직 중이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래요? 네네네. 고맙습니다. 저는 염려해 주셔서. 예. 저는 지금 독일 기업 딜리버리 히어로의 한국 지사에서 근무하고 있는데요. 예.
상당히 플랫폼 지금 운영하는 방식이 예. 노동자들이 굉장히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아, 그래요? 예. 네, 제가 궁금한 거는 짧게 질문 예. 드리겠습니다. 음. 그 플랫폼에서 속해서 일하시는 분들은 파트타임도 있고 또 주업으로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예. 저는 주업으로 하고 있는데 저도 그래서 노동 운동도 참여하고 있고 정당 운영도 참여하고 있는데요. 플랫폼에 이 노동에 관한 어떤 합리적인 것들을 요구할 때 어떤 식으로 그 요구를 해야 될지 항상 그 딜레마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플랫폼에 속한 사람이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조건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생각은 되고요. 그렇지만 주업으로 하시는 분한테 맞춰서 노동 운동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분모를 찾아서 노동 운동을 해야 되는지 항상 그 점이 좀 궁금해서 그 점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습니다. 예, 제가 그쪽은 또 전문가가 아니라서 지금 노동의 구조가 많이 변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플랫폼 노동이라는 게 굉장히 이제 광범위해지고 이런 상황이라서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한 그런 구체적인 조언을 주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아마도 다음에 하종강 선생님이나 이런 전문가들이 거기에 대한 말씀을 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죄송합니다. 교수님이 이제 떠나야 될 시간이 되신 것 같아가지고 예, 과감하게 떠나 보내드리겠습니다. 우리 열강을 해주신 우리 김누리 교수님께 큰 박수. 예, 고맙습니다. 떠나시기 전에 예. 같이 네네. 기념 촬영을 하고 떠나셔야 됩니다. 예, 그러죠. 네, 예, 마지막 예. 촬영. 예. 누가 하는 거죠? 우리 박수정 국장님 하세요. 그래요? 예, 예. 하나 둘 해주세요. 예. 요렇게. 예. 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교수님. 예, 고맙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네. 들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여튼 우리 교수님 어떻게 직접 제가 만나 뵙기도 했었는데 열정이 정말 대단하세요. 그냥 한 시간 예, 다음에 뵙겠습니다. 반 이상을 집에서 저렇게 강의하시면 잘 모르는 분이 그 방 바깥에 있으면 뭘 이렇게 싸우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분노와 일종의 그런 어떤 그런 한국 사회에 대한 분노와 어떤 새로운 대안에 대한 열정이 어마어마하신 것 같은데요. 예, 이제 강의는 끝났고 저희가 하여튼 3차의 신입당원 교육 이제 북부번영 마무리 시간이어서 오늘도 그냥 마치기보다는 그래도 소감이나 인사를 나누고 마무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괜찮으시면 잠깐만 더 머물다가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도 배고파서 중간중간에 커피 마시면서 고구마를 까먹긴 했거든요. 네, 그런데 좀 이야기를 좀 나눠볼게요. 오늘은 순서를 어떻게 할까요? 그냥 화면에 보이는 순서대로 위에부터 할게요. 우리 광진의 김상민 당원님부터 소감과 인사 간단하게 나누겠습니다. 네. 네, 저는 교수님 계실 때도 말씀드렸었지만 이렇게 지식을 전달하는 방식이 아니라 궁금한 걸 먼저 물어보고 그거에 대한 답을 해주시는 방식으로 진행해 주셨던 게 너무 기억에 남고요. 그리고 하나는 좀 어조나 이런 내용에 있어서 되게 어디 가서 못 들을 것 같은 내용으로 강의를 막 해주셔가지고 그러니까 정말 김누리 교수님이 아니면 못 들을 것 같은 내용들 그런 내용들을 들을 수 있어서 오늘 요 교육에 참여하기 너무 잘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이에요. 네, 고맙습니다. 우리 강진구 이나리 위원장님. 네, 제가 김누리 교수님 강의를 여러 번 당해서 들어봤는데 오늘 제일 화를 많이 내신 것 같고 분노가 많이 느껴졌는데 너무 좋았습니다. 다 듣고 이제 뭘 우리가 하면 좋을까 이런 질문을 좀 하고 싶었는데 시간이 좀 부족해서 스스로 결론을 내린 건 정의당 활동을 열심히 하면 된다 우리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신입당원 여러분 이렇게 불평등하고 차별적인
대한민국 사회를 바꾸는 정의당 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우리 노원구 위원회 목소리 당원님. 아, 네. 김유리 교수님은 스클에서 한번 뵀어서 되게 예, 반가웠고요. 토론식 방식도 너무 좋았고, 음, 강의를 들으면서 정의당 활동을 열심히 하고 싶은 열의가 생기는 오, 시간이었습니다. 예, 아이고, 고맙습니다. 우리 관악계 박진설 당원님. 네, 저는 일단은 처음 10분은 일단 제 얘기여서 너무 많이 찔렸습니다. 아, 20학번이어서 내 학기 동안 학교도 한 번도 못 나오고, 시험 칠 때는 좀 아이고, 나오고, 그리고 지지할 정당이 없다는 것도 저랑 똑같은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아, 정당이 없다. 그럴 때 제 얘기 이제 실컷 네, 하시고, 그리고 학벌주의 얘기도 제가 좀 많이 찔렸고요. 그리고 확실히 이분 강연 많이 찾아 듣고, 또 이런 분들이 있는 대한민국 지금 원내 정당으로는 거의 유일한 정당이다 보니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우리 정로의 정성호 위원장님. 아, 네. 일단 김누리 교수님 강의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이제 JTBC 차이나는 클래스에서 정말 인상 깊게 들었어서 오늘 강연도 많이 기대했는데 역시나 기대했던 것만큼 정말 좋은 내용이었고요. 거기서 이제 정치민주화뿐만 아니라 어떤 사회민주화, 경제민주화, 그리고 문화민주화까지 거기서 이제 쓰셨던 말이 민주화 어디까지 해봤냐. 민주화는 정말 될 수 있을 때까지 끝까지 한번 해봐야 된다라는 말씀 해주셨는데 그게 정말 기억에 남았었고 그리고 오늘 강연 내용 중에서는 특히 경쟁과 공정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전 항상 들었던 생각이 우리나라에서는 제가 이제 학창 시절 때에는 우리나라는 지하 자원이 없어서 사람이 인적 자원으로 쓰이는 나라라고 많은 말을 했잖아요. 근데 거기서는 사람 하나의 자원으로 본다는 것 자체가 언젠가부터 되게 불편하게 느껴졌는데 그 사람을 인적 자원으로 표현한다는 것 자체부터가 우리나라가 너무 좀 사람을 인격체로 대우하지 않고 하나의 자원으로서 무한 경쟁에 밀어넣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습니다. 오늘 정말 좋은 강연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우리 동대문의 최재식 위원장님. 들리시나요? 네. 아, 네. 우선 세 번째 마지막 시간인데 그동안 홍주희 부위원장님이랑 또 가끔씩 김현규 사무국장님이랑 이렇게만 들었었는데 네네. 오늘 김선 당원님이랑 김성은 당원님 와주셔가지고 줌으로 한번 만나 뵙게 되어서 아주 반갑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네, 김누리 교수님 강연을 당에서 듣는 건 한 두 번째인 것 같은데 들을 때마다 정의당 활동을 더 열심히 해야겠다 생각이 듭니다. 네, 이런 모범답안 같은 말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우리 노원구 이남 사무국장님. 네.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의 정말 사이다 같았고요. 예전에 스테판 네셀 님의 분노하라를 읽었을 때 맨 처음 막 가슴 속에서 뭔가 끓어오르는 그런 느낌을 또 새삼 느끼게 된 것 같고요. 네, 오늘 정말 유익한 강의였고 3회차의 강의 준비하시고 또 진행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리 목소리 당원님 잘 좀 챙겨주세요. 열심히 하실 수 있게. 예, 우리 도봉구의 김영희 위원장님. 예. 네. 예. 제가 오늘 좀 아파가지고요. 예. 그러시구나. 네네네. 예, 저희 신입당원이 저희 도봉구는 아무도 참여를 안 해가지고. 이거 어떡하냐. 네, 저 혼자 일당백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제가 요즘 드는 고민은,
우리 지역에서는 뭘 할 수 있지? 정의당은 뭘 할 수 있지? 이라는 좀 약간 서글픈 생각이 많이 들어서 예, 그런 고민을 좀 계속하고 있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아유, 그래요. 빨리 나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우리 동대문의 김선 당원님 오늘 처음 오신 것 같은데. 네, 반갑습니다. 제가 하는 일이 조금 많아가지고 늘 못했는데 저는 김누리 교수님이라는 분을 이번에 처음 알게 됐거든요. 근데 이제 일단 강의 내용, 그러니까 강의 제목이 너무 인상적이라서 사실 안 되는 시간에 거의 이제 비디오 끄고서 그냥 목소리로만 들었는데 이렇게 이런 분을 알게 돼서 그리고 이런 강의를 듣게 돼서 너무 좋았고 제가 그러니까 어찌됐건 한 20년, 25년 전으로 돌아간 느낌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조금 막 열정적으로 이 사회를 우리 문화, 그러니까 이 사회나 뭐 이런 현상들을 목소리 높여서 말씀하시는 분을 정말 한 20년 만에 그런 강의를 들어본 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젊어진 것 같아서 되게 기분이 좋았고 찾아서 들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들었고요. 네. 어찌됐건 열심히 하지 못하지만 언제나 응원하고 있고 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리 강북구의 우리 이영진 당원님.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처음 참석을 했고요. 네네. 예전에 다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네. 저는 김누리 교수님 강의, 교육에 관련된 강의 듣고 되게 감동이 있었는데 오늘도 그와 또 좀 더 폭넓은 다양한 그 세상을 보는 그런 것에 대해서 듣게 돼서 너무 좋았고요. 밥보다는 핑계로도 놓치고 있던 부분이 많이 있었는데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우리 지난주에 열심히 당활동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게 기억나는데 우리 광진의 조명산 당원님. 네. 네.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네. 저는 김누리 선생님 처음 보는 거였고 좀 강의 내내 저는 좀 불편했기 때문에 별로 소감 나눌 건 없을 것 같습니다. 네네네. 그래요. 어쨌든 알겠습니다. 준비해주신 정의당 집행부한테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우리 송주희 그 동대문구위원회 부위원장님. 네. 음소거 해제해 주시고요. 지금 어디 바깥에 있어서 어려우신가? 네, 그러신 것 같네요. 네, 그러면 하고 이제 중랑에 아까 그 질문 오토바이 타고 제가 좀 시끄러운 데 있어서 네. 들리실까요? 예, 들립니다. 네. 네네. 소리가 좀 많이 시끄러워서 죄송합니다. 밖에서 집회 참여하고 오느라 강의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오늘 같이 해주신다고 했던 김선 사원님 화면으로 봐서 너무 좋네요. 다음에도 지역 활동 외부에서 한번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빨리 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 시간에 어디서 집회를 하고 계시는구나. 무주택자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시구나. 네, 부동산 정말 중요한 저희가 잘 세입자 조직 운동 해야 되는데. 네, 우리 중랑의 문성준 당원님 오토바이 아까 타고 가시다가 네네네. 네. 교수님 그 2년 전에 매불쇼에서 봤을 때도 중앙대하고 두산을 정말 심하게 비판하셨는데요. 그리고 또 오늘 그 민주당의 젊은 의원들한테 패기가 없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그런 면들, 그러니까 저희가 속한 곳 또 저 자신한테도 그런 패기가 남아있나 좀 돌아보는 기회가 됐고요. 우리 모두 인생을 패기로만 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정의당원으로서 속한 곳에서 우리가 나름대로 패기 있는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강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심해서 운전하십시오. 네, 우리 두 분 남았는데요. 동대문의 김성은 당원님.
말씀 가능하신가요? 화면은 계속 꺼놓고 계셨었는데. 예, 켜셨다. 들리시나요? 예, 작은 소리로 들립니다. 네. 저는 신입 당원은 아니고요. 옛날 아, 예. 당원입니다. 농담이었는데 아무도 안 오시네. 저는 이제 요즘에 좀 당 활동을 많이 안 했는데 네네. 반성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그 아까 마이클 샌델 책을 이야기하셨는데 제가 사놓고 안 읽은 지 한 2달 정도 됐어요. 그래서 네네. 부끄러움을 좀 많이 느꼈고 근시일 내내 빨리 읽어야겠다는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네. 앞으로도 좀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는 예. 여건이 조금 힘들지만 그래도 좀 더 고민을 많이 하고 어떤 걸 할 수 네. 있는지 즐거운 토의를 좀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나셨나요? 네, 고맙습니다. 목소리가 작아가지고 하여튼 앞으로 열심히 하겠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에 우리 오늘 동대문구에서 많이 오셨네요. 네, 우리 정태훈 당원님 혹시 말씀 가능하신가요? 네, 2, 3초 기다렸다가 없으면 네, 아직 회사 근무 중 듣고 계시구나 그래도. 네, 마지막으로 우리 정재미 위원장님 마무리 말씀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긴 시간 동안 교육 참여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여러분들 소감 들으니까 신입당원 교육의 취지가 잘 달성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입당원 교육의 사실 제일 큰 목적은 그 많은 당 중에 굳이 정의당을 선택을 해서 들어오신 당원들이 내가 왜 정의당 당원으로 삶을 살아야 되는가, 이거에 대한 그 이유를 찾고 또 자부심 같은 것도 느끼고 사실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오늘 이제 이 마지막 3강 김유리 교수님 강의를 들으면서 대한민국 원내 정당 중에 유일한 당원 정당이고 얼마나 이 정의당이라는 당이 소중한 정당인지 이런 약간 자부심도 느낄 수 있게 해주신 것 같아가지고 그런 게 좀 좋았다 이 말씀 드리고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작은 불씨를 지펴주신 계기가 되지 않았나. 아까 말씀하신 김성은 당원님이셨나요? 그 마이클 셀덴 책 사놨는데 이 책 다시 읽어봐야겠다. 뭐 이런 동기부여도 해주시고 참 좋았던 것 같다는 말씀 드리고 제일 이제 강조해서 화내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이렇게 빨리 그러니까 민주화도 이루고 경제 성장도 이루고 다이나믹한 그런 가능성을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인데 왜 이렇게 불행하게 살아야 되냐, 이건 당연한 게 아니다, 이 말씀하신 거 있잖아요. 이제 어제 대통령 후보로 당선되신 심상정 후보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게 시민의 삶도 선진국이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나라 선진국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 시민의 삶도 선진국입니까? 이렇게 이제 도발적 질문을 하면서 탈출하고 싶은 나라가 아니라 정말 이 사회 많은 구성원들이 그리고 청년 세대들이 살고 싶은 나라를 만들겠다. 정의당이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딱 맞아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의당의 제가 강연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정의당의 힘은 결국에 이렇게 지역위원회 그리고 의제 부문에서 각자의 정의당 당원으로서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는 이 당원들이 만들어가는 게 정의당의 힘이거든요. 그래서 이 신입당원 교육을 계기로 정의당의 많은 여기 계신 모든 당원님들이 꼭 지역위원회, 부문위원회 그리고 여러 정의당이 집중적으로 벌리려고 하는 이런 가치 있는 의제 사업에 적극적으로 함께 활동 당원으로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 그 힘으로 반드시 우리는 세상을 바꿀 겁니다. 정의당의 시간이 반드시 온다라는 말씀드리면서 제 이야기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것으로 3강까지 신입당원 교육 마치겠습니다. 박수로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